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진훈식입니다. 월요일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어제까지 대한민국은 온통 윤여정 뉴스로 뒤덮였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트로피를 든 것은 사상 처음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래서 장인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쥐었을 때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득 박정희 시대 외국에서 누가 무슨 상을 받으면 카프레이드를 벌이곤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프로복싱 타이틀을 딴 선수도, 이 차이코프스키 음악제에서 피아니스트로 상을 받은 정명훈 씨도, 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카프레이드를 벌이곤 했습니다. 영웅이었던 시대 그들은 모두 영웅이었습니다. 그때 신문은 하나같이 국위를 선양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칸에서 황금영유상을 받아도,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아도 국위를 선양했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다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모두 개인의 성취, 개인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화상이 아닌 노벨상을 빼놓고 거의 모든 상을 한국인은 받아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노벨상은 유대인이 가장 많이 받았죠. 1세에 의하면 거의 70%라고 하더군요. 우리 역시 유대인 못지않은 민족이라고 할까요? 그녀는 반세기 넘는 연기인생의 원동력을 열등의식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성경 같았다. 그 말은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을 것이고 그런 말도 싫다. 자, 오늘 또 백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의미 있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공개된 OECD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백신 접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니 접종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실제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는 이스라엘은 7.5%포인트, 그리고 영국은 무려 15.2%포인트, 미국은 9.9%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3.2%로 OECD 국가 중에 29위이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승률은 4.6%포인트로서 35위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야 이 민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역시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으로 작년 민간 소비가 약 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금을 퍼붓는 것보다 소비를 더 쉽게 살리는 길은 바로 백신 접종 확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분기 GDP 성장률이 1.6%라는 발표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가 회복되어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았다며 2, 3, 4분기 GDP가 전분기에 비해 0.5%씩만 증가해도 연간 GDP는 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IMF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로 이미 상향 조정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건 문정부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IMF가 예상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무려 6.4%,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6%입니다. 문제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도 세계 평균이 4.4%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2.8%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 성장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홍남기 장관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복원력 측면에서 이번 1분기는 코로나 위기 직전 경제 수준을 돌파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는 2분기를 돌파 시점으로 점쳤던 국제기구와 시장의 예상보다 한 분기 빠른 속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1분기 예상치를 1.5%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결국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방역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문 정부는 이상하게도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 백신에는 관심을 덜 둔 것이죠. 문 대통령은 특히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치료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작년 11월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는 2021년 봄에는 한국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치료제와 코로나 청정국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는 전 세계 백신은 충분하지만 치료제는 부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오판이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졸지에 우리는 백신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백신 스와프라는 웃을 수만도 없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문 정부는 화이자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V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낭패를 보았던 문 대통령은 다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4월 말 300만 그리고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백신 가뭄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국민이 기다리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계약한 화이자는 하반기가 되는 7월이면 들어오는가요? 그때 들어와야 11월이든 10월이든 사회적 면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찔끔찔끔 들어오면 내년 초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화이자가 생산 설비를 늘렸다 하지만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 문 대통령이 모더나 방셀 CEO와 통화를 해서 확보를 했다는 5월 2천만 명분 백신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총리 대행인 홍남기는 하반기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하반기는 연말까지입니다. 노바백스 2분기 2천만 명분도 하반기로 늦춰졌습니다. 게다가 노바백스는 아직 승인받지 못한 백신입니다. 화이자든 모더나든 미국이 최우선이니 키는 바이든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3차 접종을 강행하면 두 백신의 경우에 따라서 다시 기약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백신에 관해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입니까? 백신 도입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주관하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에 관해 누가 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인가요? 문 대통령은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다가 얼마 전에는 스푸트니크 V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태연하게 백신의 접종 속도를 못 내는 게 문제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마치 백신은 충분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듯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접종률 꼴찌는 질병청과 의료진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이 없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군뱅이, 레그드라고 빗댔습니다. 사실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문 정부의 실책입니다. 바로 문 대통령의 실책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싱가포르가 화이자를 계약할 무렵만 해도 백신 선도 계약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방역의 허상이 백신 구매를 망설이게 한 것이죠.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확진자가 하루 100명 선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년 연말에 서둘러 이 백신 7,900만 명분을 총 3조 8천억에 계약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백신 구매를 망설이게 한 대통령의 참모는 누구인가요? 질병청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입니까? 백신이 늦어 입는 경제적 손실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어떻든 백신 확보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화이자를 추가 구매했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언론이나 야당에 역공을 취할 입장은 아닙니다. 백신이 없다고 비판하는 걸 두고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정으로 몰아붙이니 지켜보는 국민은 의안이 벙벙해질 뿐입니다. 게다가 홍남기는 한술 더 떴습니다. 25일 현재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 정말인가요? 요사이 말로 그게 실화입니까? 그렇다면 백신 공급 로드맵은 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당장 들어온다던 모더나도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백신 접종 100위권 국가로 전략에 만든 데 대해 사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도 정세균 전 총리도 정은경 질병청장도 그 어느 누구도 흔한 주간 표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 실무지원단장인 이길이라는 공무원이 어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과될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어제 저녁에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 정부가 노바백스의 백신 기술 이전 생산 방식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백신 공급 안전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뉴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이 노바백스를 생산하죠. 국내 공급 물량을 결정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방식인 만큼 다른 백신 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 생산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며 계약이 연장되면 내년에도 국내에서 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백신 원액 생산을 올해 말까지만 생산하고 완제 충전을 내년까지로 계약했는데 원액 생산 1년 연장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은 요즘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20대 남성을 이남자라고 하죠. 그 이남자를 다시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포퓰리즘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는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편 가리기를 해서 다수의 빈자편에 쓴다. 뭐 이런 정책들이죠.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군 복무기간을 줄여온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군 문제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디어들을 보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선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장병들에게 적절한 급여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재정 문제만 아니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찬성합니다. 돈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1999년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군 가산점을 주기 위해 개헌까지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참고로 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시 결정문이 오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이고 대부분의 남성은 군에 가고 대부분의 여성은 군에 가지 않으니 군에 갔다 왔다고 해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남녀 성차별에 해당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국회의원 누구도 그 결정문을 정독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통죄도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다가 2015년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래서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하는 것을 두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은 제게는 난센스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상화폐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이 가상화폐에 올인하고 있는 분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라고도 하죠. 이 가상화폐는 2030 세대에게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다는데 솔직히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언론의 표현대로 수천만원 날뛰는 코인을 정부는 4년간 방치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2030 세대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황한 민주당은 가상화폐 당내 전담기구 발족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030이 주력인 가상화폐가 내년 대선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양 의원 말대로라면 도박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자산도 아닌 것을 사고 팔도록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논란이 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래의 수단이기보다 도박에 가까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급등락을 하니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다가 폐가망신한 이도 있고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쨌든 정치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웃돈을 주어도 배를 못 구해서 수출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 항만에 하역 물량이 쌓이면서 배가 묶여 물건을 못 보내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은 3배가 올랐고 원자재 싣는 벌크선 운임도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의 뿌리가 5년 전 한진해운이 파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150여 척의 선박으로 전 세계 70여 개 정기 항로를 운영하며 연간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던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운사 파산입니다. 그 덕을 본 건 해외 선사들입니다. 그들은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선박과 해외 터미널을 집어삼켰습니다. 값싸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을 내다보는 해안입니다. 그 해안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